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을 향한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 이미 7천여 명이 넘는 후보들 저마다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숨찬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요, 후보들의 인물됨, 정책과 공약을 알고 잘 뽑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주말이면 사전투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정책과 공약 알려주는 자료집은 22일부터 배포된다고 합니다. 자,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국회의원 300명도 중요하죠. 이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데 이 수많은 지역 민원은요, 관련해서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행정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군의원 아니겠습니까? 자, 또 내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2박 3일간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전개됩니다.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독수 총리 후보자 인준투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방한에 백악관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보도가 있어서 주목이 됐었죠. 그런데 예정 없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또 진실 공방이 생겼습니다. 자초지종은 시간이 흘러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깨끗해지도록 정치 클리너, 정치 청소기, 정치 정화 기술을 만드는 발명가가 있다면 시사본부에서 상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연락 꼭 주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2부에서는 자,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어제는 오세훈 후보를 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국정원발. 자, 북한 핵실험 준비가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거 좀 계속 나오던 이야기이긴 한데 박정호 기자님, 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고했다. 이 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3번갱도 여기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고 풍계리. 거기서 이제 소규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게 ICBM 같은 경우, 네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쳤다. 그러니까 국정원 포함해서 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 한미 당국이 이 북한이 ICBM에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내일 뭐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네. 그 2박 3일 동안 어떤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간 다음에 있을 것이냐, 이런 이 시점 안에서 이 한일, 이 한국과 일본 방문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 시점에 뭔가 시험 발사가 있을 거다. 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과 핵까지 모르는 게 없는 오창석 시사평론가님,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또는 이제 미국의 동향이 있을 때 북한이 어떤 군사 도발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서 이게 뭘 관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군 당국과 제 국정원이 예의주시를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는 전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네. ICBM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네. 걸 좀 따져봐야 될 그렇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새 정부가 각각 등장을 했으니까 남한의 새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어떤 협상에 대해서 교섭권을 좀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 모양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백신이나 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부한다 했다가 받을 것 같다 입장이 철회됐다 이게 속보로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으로 뭐 비행기가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검증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세계를 선도했었던 한국의 영향을 좀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을 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 안 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인도주의적인 우리 협력 제안을 뭐 제3국을 통해서 코백스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받는다면 네. 지금 두 트랙이에요. 하나는 이제 핵과 미사일, 한쪽은 인도주의적인 이 방역 지원. 자, 북한의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길 기다려보고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속보의 이 내용은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고요. 이 군 당국은 ICBM 발사 준비도 마친 것 같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전문가들 발로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38노스 같은 매체에서도 보도해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ICBM 먼저 쏘고 이 7차 핵실험은 소형화 전술핵 타이밍을 볼 텐데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써버리면 협상의 카드가 없어져서 바로 소진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요구 조건을 좀 걸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국정원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공식 응답은 없고 의약품 지원은 실질적으로 거부한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취임식 전후에서 제안이 나왔는데, 자, 이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소식을 다뤄보죠. 내일이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네. 자, 일정은 어떻게 돼요, 박 기자님? 그러니까 내일 오후 늦게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내일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동안은 뭐 DMZ 방문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네. 방문한 모습도 좀 보이고 예상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경기 방문해요. 평택에는 주한미군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한 기간 동안 방문하면서 반도체 같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특별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일에 이틀째 동작동 현충을 거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네. 이게 아마 90분 정도 뭐 회담, 한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이 되고 휴식 시간하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하면은 한 전체 3시간 일정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합의문이 나오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저녁에 만찬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이 돼요. 이제 그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할 거다.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컨벤션 센터 얘기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박물관으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찬을 진행할 때 아마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를 해서 예. 경제적인 이 동맹, 협력 이것도 더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날 22일에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쿼드 회의가 있어서 네. 일본 방한이 먼저 알려졌고 거기에 끼어서 한국도 들린다였는데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해서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이 조금 불편한 기색이 있다는 외신들이 떴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에 그것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서 만나는 이게 YS 고 김영삼 대통령 이후 한 23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하는데 또 이례적인 소식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을 했는데 이 미 측에서 만나자고 해서 아마 양산 사저로 가지 않을까
22일 오전 일정이 미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정 없다. 백악관 발표예요. 이게 어떻게 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과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황실장이었죠. 분명히 이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미국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이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면 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반도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싫어했지만 적이 택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택했었던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그중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금 해결하려고 하면서 돌파구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여러 가지도 올라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뭐 생산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재계 순위가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SK가 2위로 올라갔는데 그 주력이 또 SK 하이닉스라는 또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순위가 전 세계적인 순위를 잘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급망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뭐 일정 중이라든지 일정 전후로 이렇게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ICBM을 발표한다면은 한반도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좀 되게 좀 애매해지는 스탠스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뭐 미사일이 날라오곤 한다면 명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전 정부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흔히 말하는 위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퇴임한 대통령, 권력의 임기가 끝난 대통령을 더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부의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과 이렇게 각별하다. 이게 사실 뭐 미국 대통령도 퇴임 후에 만나면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례적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미한 작은 메시지로 나올 경우에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평화적인 사람이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현 정부 인사들이 어차피 일은 우리가 할 텐데 우리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얘기하면 우리도 다 들어줄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추정이죠. 이거는 이제 오평론가님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이게 또 외교 비사가 될 텐데요. 나중에 알려지게 될 것 같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자, 미국 측의 발표에 뭐 더 덧붙일 게 없다. 언급할 말은 없다. 다만 연락은 먼저 왔었던 게 맞다.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거운동 막이 올랐는데 6일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첫날 행보가 아주 중요해요. 어디서 시작했느냐. 자, 박 기자님. 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야 지도부가 사실상 인천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 지도부 모두 인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공식 선거운동은 첫날이잖아요. 인천에서 중앙선대회의를 열고 수도권 승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를 찾아가지고 현장회의를 연 거예요. 그다음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인천 출정식까지 가진 다음에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좀 더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 원활하게 해가지고 지역 발전이나 여러 현안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중앙선대에 참석한 다음에 제주도로 이동해서 제주도지사 후보 출정식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이 접전 지역이고 또 제주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여기 좀 집중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민주당도 오늘 인천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 선거전에 나섰는데 이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죠. 인천을 교두보 삼아서 수도권을 사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부 벨트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인천부터 해가지고 이 서쪽에 충청 지역을 포함해서 호남을 이어서 제주까지 이어가는 뭐 세종을 거쳐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득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공식 슬로건을 보니까 나라는 균형, 지역은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 견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역에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인천을 이어서 뭐 서울, 뭐 경기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상황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영국 이 선대위원장이 출마한 네. 경남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에 가셨습니다. 경남지사의 여영국 대표가 출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모으고 있고요. 경남 경북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슬로건이 이래요. 양당 말고 다당제로 정치 교체. 이렇게 네. 해서 양당 싸움에서 정의당에 색깔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영국 이 대표의 경남지사 선거 또 이정미 전 대표가 출마한 인천시장 선거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첫날 이 각 당의 움직임을 봤는데 자, 오창석 평론가님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겠나. 근데 이게 저는 이 대선 때 한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대선 때는 정권 유지를 하는 쪽으로 나왔었으니까 네. 심판보다는 네. 민생에 집중하자는 슬로건 혹은 뭐 메시지가 나올 법한데 이게 지금 교체가 됐고 이미 네네. 새 정부가 시작됐고 네. 야당 후보잖아요. 네. 심판하지 말고 속 키우자. 이거 네.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해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당시 대선 직전에 민주당을 심판하자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진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면밀히 봐달라. 결국은 정당이 아닌 사람을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또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예, 당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미 심판 당했으니. 예, 간곡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돌려서 말하면은 이재명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당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물 후보군은 우리 당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토예요. 네. 6월 1일 본투표긴 해서 본투표 기준으로 13일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한 열흘 남짓인데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27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요. 이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실시가 되는데 이때는 내가 투표할 곳을 어딘지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 투표 어떻게 아직은 되는지. 격리가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안 풀렸기 때문에요. 사전투표 이틀째 이때 이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그러니까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확진자들 투표할 수 있는 거고요. 선거일 6월 1일에는 6시 30분부터 7시 30분 그러니까 유권자 일반 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안 될지 이건 결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원래는 5월 말쯤 다시 결정한다 그랬죠. 예. 지난 정부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선관위에서는 확진자 투표 방법을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고요. 네. 상황이 달라지면 아마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나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되지만 본투표는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만약 이 시점에 또 확진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시간 확인이 사전투표는 이틀째만 되고 본투표 때와 또 시간, 종료 시간이 다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물어봐서 네. 아빠 지방선거 투표날 네. 노는 거지? 휴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휴일이라서요. 그때 뭐 사실 그 다음 날하고 다다음 날 휴가를 내면은 연휴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인데 네. 일단 본투표일은 휴일이다. 근데 이제 항상 헷갈리는 게 재보선 이럴 땐 휴일 아니거든요. 네. 자, 쉬는 게 맞는데 애들한테는 노는 게 아니라 투표하고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 점심시간 12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졸리시다면 졸음운전 깨고 다시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주요 도로 곳곳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10km 안팎으로 심한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수도권 구간에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화촌 이터널 부근에서 동웅천까지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천 나들목에서부터 막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숨이 차요. 지난주에 취임식, 이번 주에 보세요. 어제 5.18 새 정부의 첫 기념식, 그리고 오늘 선거운동 개막, 네. 내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그런데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야, 이거 중요하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벌써 몇 주째예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됐고, 네.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만 보류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일 한덕수 총리, 너무 뉴스 많으니까 박 기자님 그냥 얘기해 주세요. 툭 네. 터놓고. 인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기류는 네.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부결 가능성이 부결 높다. 가능성이 있다. 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이런 거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한덕수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인준해 준다? 바뀐 상황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또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뛰어보니까 바닥 민심이 좋지가 않다. 이거 첫 인사, 그 총리, 이 새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인준을 해주고 국민들의 평가에 판단을 받아보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니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한번 이번에는 통과시켜줘야 된다. 자, 근데 세 가지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이건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연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총리 후보로 부적격. 그럼 부결 아니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이미지가 인상이 강해지면 지방선거에 부정적이다. 또 하나는 의총에서 의견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아직 못 정한 의원들. 어떻게 결정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협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주체입니다. 협치의 주체는 늘 여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를 부결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 협치를 어겼다라든지 뭐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한 건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너무 낙마 사유가 크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철회를 시키고 다른 걸맞는 인사를 선임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협치의 주체가. 협치의 주체가 듣지 않으면 협치의 객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주체가 듣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냥 따라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리의 무게성을 보더라도 장관 후보자보다 그냥 장관보다 총리가 훨씬 크죠. 훨씬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 정부가 먼저 답변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에게 시선이 돌아가는데 아직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오히려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답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상대가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특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최고위원급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데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임명을 어떻게 하든 정호영 내정자는 장관 임명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서 한번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로서는 뭐 인사 무기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이 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되는데요. 의총의 결과가 또 이제 보도될 텐데 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박 기자님이나 오평론가님이나 부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까 오평론가님 얘기 들으면서 정부 여당 쪽, 집권당 쪽에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과연 협치의 객체냐?
양쪽 다 주체겠죠. 네네. 협치는 함께 협력한다는 거니까 수평적인 거지. 네. 한쪽은 움직여주는 수동성은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 두 당만 있는 거냐. 아까 다당제 얘기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여야 대표를 이제 청와대 과거에는 네. 초청할 때는 뭐 원내 정당들은 주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는 또 이제 협치의 폭을 좀 넓힐 필요도 있다. 자, 모든 일단 최소 원내 정당들이 협치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인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첫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그럼 이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 포괄적 사과를 했지 않느냐. 국민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내 사퇴 요구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 이제 표결 앞두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또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제 터져 나온 좀 이 큰 이슈들은 검찰 인사였어요. 검찰 인사.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일성으로 검찰 두려워할 사람들은 범죄자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대대적인 그 인사 물갈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빠르게 검찰 인사를 한 거고요. 이 검찰총장 인선 전에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결국 뭐 특수통 검사들 사실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좌천을 당했다라고 네네. 이제 이름 붙여줬던 그런 검사들이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대표적인 특수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수사를 해왔던 그런 검사들의 이름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수사들을 굵직한 걸 많이 했었어요. 정권 초기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뭐 특수 2부장을 맡아서 적폐청산 수사를 했었고 네. 또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승진한 이후에는 송지검장이 3차장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또 특수수사 부서를 이끄는 4차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그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이 고영곤 포항지청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 조국 수사팀의 수사 지휘 그대로 어떻게 보면 승진해서 중앙지검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검 차장 자리에는 이 한동훈 장관의 연수원 동기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 검수완박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권과 이 기소권 분리 이 국면에서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우곤 대구지청 지적청 같은 경우는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청문준비단 멤버들이 법무부의 주요 요직으로 왔다. 네.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신자용 서울고검 이 송무부장 이 검찰 인사와 예산 또 조직을 총괄하는 요직이라고 볼 수 있죠.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과장에는 신상 팀장을 맡았던 김창진 진주지청장이 신규 보임이 됐고 또 준비단 공보팀장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장차관의 부어좌에 법무부 정책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 참 지금 뭐 인물 면면을 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 상황을 쭉 본 저하고 친한 평론가가 이런 평을 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친문 라인, 친윤 라인 검찰 조직 내 검사들도 지금 언론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친문 인사들은 좌천, 친윤 인사들은 이제 대거 기용. 근데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또 달랐죠. 그러면 이게 유치원에서 이게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하는 것 같다. 한쪽이 쭉 밀고 들어가면 한쪽이 쭉 빠졌다가 또 뭐 정권이 바뀌면 한쪽이 쭉 가면 한쪽이 기세 등등하는 쪽이 뒤로 쭉 빠지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딴 사단, 네네. 뭐 라인 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 쓰고 있는 뭐 친문 라인 또는 추미애 라인 이런 네네. 표현을 썼을 때 검찰 인사를 당행했을 때 뭐라고 헤드라인이 올라왔냐면 예. 검찰 인사 학살이라고 나왔어요. 아, 그런 얘기 가끔 나왔죠. 지금도 추미애 인사 학살이라고 검색하면 예전에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정치 공천 때도 공천 학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에 학살이 돼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라고
확살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던 사람들은 또 확살된 것이 아닌가라는 당연히 되치기 표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검찰 내에서 뭐 친문, 친윤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고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전체 검사 중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에 또는 한동훈 검사 재임 당시에 친했던 또는 같이 스크럼을 짰던 사람들이 그대로 승진한다면 나머지 그 사람과 무관하게 그냥 자신의 공무원으로서 검찰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과 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진되지 않았나는 반발심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인사는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인사들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윤규 전 장관 한양대 교수실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호 수사가 결국은 전 정권의 청와대와 핵심 라인 장관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인사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저는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어느 싶습니다. 쪽이 좀 권한을 잡아도 국민들 보기에 이 정도면 탕평이네. 정치권도 그렇고요. 검찰 조직도 그렇고요. 이렇게는 어느 한쪽이 좀 시작해줘야 물꼬가 트일 텐데 예. 이게 너무 이제 한쪽 누르면 한쪽이 튀어 올라오고 반대쪽 누르니까 다른 쪽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중립적, 중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이슈인데 중국의 관영 매체의 보도예요.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다. 우리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이슈가 등장해서 IPEF에 참여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더 공고하게 하겠다. 중국의 이제 나온 입장을 좀 이제 반박한 건데, 자 먼저 IPEF 익숙한데 그러고 좀 부산국제영화제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이게? IPEF.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 이걸 줄인 태평양 거예요. 경제 프레임워크. 네, 그걸 줄여서 IPEF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우리 산자부도 얘기를 했지만 공급망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공급망 회복에 좀 중점을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경제 협력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그리고 처할 수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이게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고 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친한 나라들, 미국 주도다. 네, 한국, 뭐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모여서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하나의 협력체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도 여러 가지 뭐 협력을 통해서 네. 뭐 경제 동반자 협정,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바로 이제 CPTPP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인프라 투자 은행 얘기도 AIIB도 있었고 2년 전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하자고 하는 거겠죠. 교역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인 충돌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3025님 언제 이렇게 인천이 격전지가 됐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인천에 총출동했다니 인천 출신 가수 신지가 있는 코요태 노래를 듣고 싶네요. 저 인천에서 대학 다녔는데 응원가가 그때 항상 연안부두였거든요. 네, 코요태는 제 아래 세대십니다. 코요태 만남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나
It's okay yo If you down with the sound of 진정 let me hear you say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는 말 또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쓸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라든지 물리학의 아버지 같이 어떤 일을 처음으로 이루거나 완성한 사람 또는 크게 번성시킨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뜻으로 쓰인다면 어머니 역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고아들의 어머니라든지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과도 같은 곳이다처럼 사랑으로서 뒷바라지해주고 걱정해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게 된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에 나온 동사 배태되다는 이것의 기본 의미는 아이나 새끼가 잉태되다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이 속에 생긴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비극의 씨가 배태되다 또는 민주주의가 배태되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첫 투표의 순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새롭지. 군인이었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볼펜 꼬다리에 직접 이렇게 빨간 잉크를 찍을 때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던졌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투표하세요? 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평등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신의 설렘 가득한 한 표. 마음을 담아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주의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이제 5월도 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 전주, 대전이 모두 26도로 25도로 웃돌겠고요. 대구 29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예방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자외선 지수인데요. 중부 지역, 서울을 비롯한 일부 중부 지역으로는 매우 높음 단계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 높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존 농도는 전 권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압골이 북쪽과 남쪽을 각각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영서와 전남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9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대가 많아지면서 폭염특보의 여건을 갖추는 지역이 꽤 생기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 크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 제의 등을 담은 우리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대해 북한이 나흘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실제 호전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월 평균 가계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지출도 1분기 기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물가의 영향으로 실제 소비 지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결전의 날까지 13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바쁘게 뛰고 있는 후보 한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송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입니다. 네. 13일 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자, 서울 시민들과 만나본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오늘 저는 강북을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은 4.19 묘지가 기념탑이 있는 곳이고, 네. 또 봉황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3.1운동을 준비했던 우리 손병희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회합을 하고 준비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 3.1운동 관련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네.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그렇죠. 때문에 그게 바로 강북구에 다 있거든요. 아.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강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이 있어서 여기를 재개발 재건축 분야와 신강북선부터 지하철을 강북 전체를 촘촘히 엮어서 어디나 역세권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제 공약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강북을 첫 요새 선거운동 장소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선거운동 첫날 강북 임시정부 4.19 그리고 또 강북의 발전을 공약으로 거셨다. 자,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적합하다. 왜? 도전의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서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유엔 녹색기후기금, 하나금융타운 등을 유치해서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인천을 살렸던 그 경험을 기초로 서울에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다 쟁점인데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영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오세훈 후보님이나 저나 다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핵심적 차이는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기는 임차인을 쫓아내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100% 임차인 임차 상인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처럼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줌으로써 자기 집을 10년 안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발표했던 거는 고령마을을 개발해서 27조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서울 코인을 만들어서 전체 서울 시민에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개발 이익을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획기적인 일이고 이것은 오세훈 후보나 저나 당선되더라도 4년 안에 바로 기획하고 인허가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공급이 되기까지는 4년 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서울 코인을 통해서 미래 이익을 유동화시켜서 바로 현실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솔루션은 송영길에게만 있다. 오세훈 후보와 차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바로 지금 맞상대가 서울시장 3선의 오세훈 후보죠. 자,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면 지금 송 후보님이 이제 추격자 역할이어서 남은 기간 어떻게 좀 격차를 좁히고 승기를 잡을지 전략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작년에 얻었던 총 득표수가 279만 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294만 표가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표만 다 찍어주면 한 15만 표 정도. 간단하게 딱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론조사 30몇 프로가 나온다 그러는데 네. 투표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 사람이 찍어주면 제가 50% 이상으로 당선됩니다. 전략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쪽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와 찍어주느냐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략은 오세훈 후보님도 뭘 열심히 하신다고 했겠지만 3선을 했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3선하면 그만해라고 지금 할 것 아닙니까? 네. 4선 시장은 역대 없었습니다. 네.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전국에 4선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네. 굳이 4선까지 시켜야 되겠는가? 재선만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이 상상력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데 또 시장님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옛날에 세빛둥둥섬이나 한강 르네상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그런 거잖아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똑같은 게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유엔 아시아 본부 유치라는 새로운 발상. 그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집값이 없더라도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LTV가 제한되고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도시공사가 중도금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0.64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젊은이와 집 없는 주민들에게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희망의 사다리를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을 가진 사람이 송영길이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아니 3번이나 시켜줬는데 굳이 4번까지 시킬 필요 있습니까? 세종대왕도 아니고. 송영길이 정말 5선 국회의원에 인천시 부도위기 인천을 살린 실력과 이 유능함이 증명된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초선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제가 프레시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신선감, 프레시한 마음, 4선 시장은 없었다. 아주 오늘 좀 파이팅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저희가 오세훈 후보를 연결했는데
이게 송 후보께서는 이 서울 사정에 좀 밝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반론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익숙한 것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예. 저는 서울 토박이고 우리 아들 딸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네. 당 대표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의 사정이라는 게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당연히 삼선 의원이니까 다른 세부적 행정하고 저보다 당연히 잘 아는 것은 불문가지지만 네. 큰 물줄기,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를 제가 가봤더니 세운상가 상인들이 한 번도 오 시장을 간담회를 못했다 그럽니다. 동자동 쪽방촌을 가서 만나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동대문 플라자에 가서 그 주변 동대문 패션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택시 기사들과 그저께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지하철 노조와 다 만나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삶의 현장에 이런 우리 민생 속에 만나는 것은 훨씬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더 많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뒤늦게 변호사가 된 사람이고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제를 그래도 압니다. 저는 국회 기재위에서 활동해왔지만 오세훈 후보님은 법대 출신에 그냥 변호사만 쭉 하신 거잖아요. 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밑바닥의 삶의 현장을 잘 알 수가 없고 접근과 이 파악이 저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의 장점은 겉멋 스타일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서울 민심이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으로 조금 쏠렸던 것 부동산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송 후보님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과는 결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럼 부동산 과세 정책과는 좀 다른 노선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데 자, 실행으로 어떻게 옮기실까요? 세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쓸 정도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도 오른 판에 종부세가 원래 한 1조 정도 거치는 게 5조 4천억이 거칠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거친 겁니다. 이번에도 기재부가 세수가 많이 거쳐가지고 53조나 되는 돈을 국채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쳤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도 소득이 현실화되지 않는 건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 그랬을 때 노후 생활자 이런 분들은 부담이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인 1주택자는 9억에서 11억으로 그 면세점을 상향을 제가 당대표 시절에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네네. 그래 놓고 보니까 2주택자는 6억 이상이면 중과를 세금을 많이 때리기 때문에 아니 똑똑한 채 한 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와서 네. 2주택자도 11억까지 맞춰주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당에서 이거를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금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해서 이 공급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서민 청년 세대의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과세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또 부동산 문제 앞에서 좀 역설해 주시면서 누구나 집, 서울, 코인 이런 거 강조됐으니까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TBS 서울시 산하의 미디어 재단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교육방송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했고 뭐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한 건 아니고 검토해보자. 시의회와의 이제 토론도 남아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반발하는 걸 보니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TBS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님이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표현은 좀 일방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검사를 두려운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만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대단히 좀 일방적 사고인 거 아닙니까? 하나요. 모든 사람이 검사 경찰에 불려가서 조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네.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꾸민다고요, 꾸민다. 네. 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균형 있는 발언이 필요하고 이것도 이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우회해서 지금 언론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원칙은 문화예술이나 언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언론의 일부가 과도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상호 공방을 통해 걸러지고 수렴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항을 올해 지역구로 가지고 계셨는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셨으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인천, 서울 뭐 같은 수도권이기도 하고 원팀 행보에 대한 또 관심이 있어요. 네.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조언을 주셨겠죠? 어떤 팁을 주셨습니까? 일단 제가 계양구 주민들이 저 부족한 저를 5선 의원 인천시장까지 키워주신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시장 가기 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다들 격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떠난 자리가 너무 허전했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 수준의 이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온 것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양구가 경기, 서울, 인천의 딱 꼭지점에 있는 네네. 거든요.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을 통합시키는 그런 같이 시너지가 만드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당대표를 지내셨으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정치권에 몇 개 있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잖아요. 네. 송 후보님은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해야 한다 보십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너무 오만하다. 이 170석에 가까운 제1야당의 그런 요청에 단 한 명의 장관도 제대로 국민 눈높이에 정리하지 않으면서 정호영, 한동훈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야당에게 명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 모습을 벤치마킹해서 법사위 가지고 여야가 논쟁할 때 그냥 상임위 전체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그게 저희한테는 독이 됐다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책임을 맡기고 내각을 운영해 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지방선거 투표일을 13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 말이면 사전투표기 때문에 시간이 더 바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마디 남기신다면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이 초선의 자세로 5선 국회의원과 부도위기 인천을 구했던 검증된 유능한 시장 후보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3선하고 4선에 도전하는 후보에 비해서 훨씬 프레시한 새로운 열정으로 서울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네. UN 본부를 유치해서 아시아의 뉴욕으로 서울을 만들어 보고 부동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임차인을 쫓아내는 임차 상인을 쫓아내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함께 재정착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시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발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 고우, 여기서 끝에는 고우 영어 시즌2. 자,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을 지내신 장혜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장 바쁜 두 분, 방송에서 설전을 많이 펼치시는
오늘 미리 보는 지방선거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돼서 3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각설하고 시즌2는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자, 공식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선거운동이 그 확성기 녹음 틀고 현수막도 걸고 이제 유세 돌아다니고 선거운동은 매일 거리에 눈에 띌 거예요. 자, 바로 직접적인 선거 전략이 나오는데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선거 경험이 후보이거나 혹은 캠프 관계자라면 확성기를 앞에 딱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뽑아낼 것 같으신지 먼저 야당 현근택 전 대변인 어떠세요? 여당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당 먼저 하세요. 다수당 먼저 하더라고요. 도전자에게 기호가 1번이잖아. 아니 그 국회의장이랑 만난 자리에서도 네. 다수당이 먼저 발언하는 게 관례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많은 네. 분들이 기호를 아마 잘 여야가 모를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아마 1번이 여당일 걸로 생각하고 2번이 야당일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차고표가 나올까 그래?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대놓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분홍색 옷 입고 분홍색 현수막 달고 이상한 꼼수 써서 선거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색깔을 바꿨다. 이참에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입장이니까 야당의 선거구는 항상 같습니다. 네. 여당을 견제해달라, 견제할 힘을 달라.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약간 일방 독주, 특히 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인사 문제 이런 걸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 힘을 달라. 그게 가장 1번이죠. 네. 예. 그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지역 일꾼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역 일꾼 지역을 잘 안다. 대부분 아마 민주당 후보들은 현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그러니까 내가 좀 일을 해봤다. 그리고 지역 풀뿌리 선거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한테 현역한테 힘을 실어달라. 네. 제가 보기에 아마 핵심적인 구호는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자, 견제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론. 근데 좀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지방선거가 지역 행정가를 뽑는 건데 풀뿌리 민주주의, 민선 몇 기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번에 너무 중앙정치 이슈에 확 좀 휘둘린 느낌이 있어요. 자, 장해찬 후보 확성기에 말씀 주시죠.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후보 고스프레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대다수의 지역 자치장이나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민주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2018년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례없는 역대급 선거 승리를 거뒀거든요.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대략 민주당 100명, 국민의힘 10명이었습니다. 그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는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는요. 네. 100명 대 10명 구도에서 대체 어떻게 균형감 갖춘 서울시정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위에 국민의힘이 100명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집권 여당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반을 근소하게 넘기고 야당도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과반 가까이 가는 결과가 가장 균형감 넘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100명을 장악한 서울시의회 지난 4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바뀐 게 1년이었습니다만 아무 일도 못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예산은 시의회에서 다 삭감하고 시장이 반대하는 예산은 시의회에서 강행시켜 통과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시장, 구청장,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이 이끄는 이 나라에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다면 1번 뽑으셔야죠. 네. 그걸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네. 살림살이 나아지기는커녕 부동산 문제 힘들고 교통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답답한 게 많으셨다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호소를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들으니까 야당이 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야당 마인드입니다. 집권 여당도 지금 또 견제론, 심판론을 얘기하니까. 아까 송영길 후보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싶어요. 만약에 서울시장 나간다면 오세훈 후보는 3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사퇴하고 뭐 보궐선거로 나왔기 때문에 뭐 2.5선이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시장 나올 때 그랬어요. 제가 시장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1년만 해도 4년 시장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 시의회 얘기하는데 시의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앞으로 4년 더 하시겠다는 건데 4번 하는 거잖아요. 보통 지자체를 우리가 3번만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약간 관성화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4번째 나온 건 당연히 이제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실 거예요.
3번 하면서도 못한 거를 4번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꾸 야당 의회 얘기하시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 예산이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인사라든지 기본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침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기억나는 거는 그 교통방송 예산 넣었다가 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뭐 한 게 있어요. 재건축 문제 푼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뭐 규제하고 한다 그랬는데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한 번 더 해나 3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반론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상암 주민으로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어요. 아유, 저도 자주 이용해요. 박원순 전 시장 때 10년 넘게 이건 오세훈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안 줘서 방치했던 그 다리 하나 뚫는데 완공시키는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원순 전 시장 그거 하나 못했어요. 한강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 아실 겁니다. 서울 시민분들이라면. 요새 월드컵 대결을 통해서 뭐 강병물로 올림픽 대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장 바꾸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게 없다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서울을 기억하는 세빛둥둥섬, 어벤져스에도 나왔죠. 한강 르네상스, DDP 이런 것도 전부 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전 시장이 과거에도 잘했던 그런 어떤 유산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재보궐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선택해 준 것인데 이번 4년 동안 시의회마저도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된다면 또 얼마나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랜드마크들을 많이 만들고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기대되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한강에서 차 많이 막히시는 분들은 월드컵 대교 10년을 기억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거 없다. 한 거 많다. 월드컵 대교는 뭐 상암동에 방송국이 많아서 주민이시기도 하고 저도 아주 쏠쏠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경기도는 저희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가 쟁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가 통상적인 여야의 선거 전략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민주당 계속 다수당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또 여당 비판 나오다 보니까 공수가 바뀐 거 아닌가? 근데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이거 지방선거 영향 줄 것 같은데 이게 일부에서도 저희가 관측을 해봤어요. 부결될까? 가결될까?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지금 송영길 후보도 얘기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아마 부결시키면 발목 잡기 다 바로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선거만 아니면 제가 보기에 부결로 가는 게 맞고 당에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시선거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일단 정권 교체되고 얼마 안 이루어지는 선거고요. 새 정부 밀어주기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처음에는 뭐 허니문 기간 나오고 뭐 70% 80% 나오잖아요. 그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지지율은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박완주 의원 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 좀 뭐 기류들이 바뀌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이 민심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뛰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자율투표 쪽으로 가면 가결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결이 맞다고 봐요. 물론 선거에는 불리하다고 보는데 선거에는 당연히 유리할 게 없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시켜주고 바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문제고 저는 뭐 직접 물론 지금 뛰는 후보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주 됐습니다만 4월 말 5월 초에 이른바 검수완박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게 이제 이 선거에 부정적인 걸 알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 총리 후보자 내일 결정 나고 오늘 의총이죠? 네, 의총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많이. 그러겠죠. 자유투표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하나 메시지를 받아봤는데요.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강병원 의원이에요.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강병원 의원. 민주당 전체 의원들에게 강병원 의원이 문자를 돌렸더라고요. 부결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이재명 후보나 이번에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입장이랑은 좀 달라요. 정성호 의원은 통과시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한 이재명계 핵심들은 이거 발목 잡기 프레임 빠지면 가뜩이나 힘든 구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체 어떤 이 여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는 게 목적인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이나 지도부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지금 비대위 체제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부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험의 분들 당연히 이제 부결이라고 이야기를 몰아갈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요. 네. 와서 미군 기지나 평택에 삼성 반도체 네. 공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한미동맹 강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을 부결시켜버린다. 이 효과가 2배, 3배 더 커져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걸 인준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한 철저히 정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만약 이거 부결시키면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대책 지도부들은 속으로 땡큐라고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건 지금 이 총리 인준을 가지고 뭔가 전선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순리대로 인준해주고 나머지 다른 문제에서 야당으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지 총리 인준 전선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어느 쪽이든 인준으로 가든 부결로 가든 민주당에겐 별로 유리할 게 없는 불리한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내 통과론, 부결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갈려 있고 격돌할 수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은 비슷하세요. 결론적으로는 통과시켜주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이 선거 현장에 이제 후보들이나 혹은 체감 민심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만약 가정 한덕수 후보자가 부결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갈 것인가? 원래는 뭐 오늘 정도에 사퇴하는 게 맞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뭐 사퇴 카드는 아니어도 어쨌든 뭐 여론도 안 좋고 대부분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한동훈도 어쨌든 임명을 했고 이런 거 보면 뭐 계속 갈 인사 스타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성문제도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도 뭐 가까운 사람에 따라서 그냥 가잖아요. 스타일을 관측한데.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뭐 40년 직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사이들은 그냥 안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대통령과 당선인 시절부터 또 직접 소통을 해왔던 우리 장혜찬 평론가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거 이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랑 연동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 또 당선인 시절에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처럼 이걸 주면 이걸 포기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은 잘 안 합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임명 강행일지 아니면 자신 사퇴 권유일지 이게 철회일지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건 정말 깊이 고민할 사안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대형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성 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지 한덕수 후보자 예를 들면 부결됐다고 임명하고 인준됐다고 사퇴하고 그런 차원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정치해왔던 걸 본 사람이라면 그게 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건으로 판단할 것이다. 자, 이 현 변호사님. 야당에서 공세를 펼 만한 포인트일까? 궁금한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쨌든 취임했고 임명되고 바로 저녁에 취임했고 하루 만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어요. 이거 이제 하루아침에 했을 리는 없으니까 미리 준비했던 인사일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만에 검찰 인사의 대대적인 단행은 이례적인데 뭐 이 신문 보도들을 종합하면 어쨌든 돌아온 윤석열 사단 이거 좀 공격 포인트가 될까요? 공격이라보다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뭐 벌써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뭐 산업부라든지 관련됐던 분들 압수수색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신호를 준 건데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라인이 대부분 보면 특수부 라인인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분들이 한 30-40명 정도 되거든요. 대략 이제 특수부에서 같이 일했거나 아니면 뭐 기수도 한 25기에서 32기 정도 사이인데 부장급 이상으로. 근데 사실 부장검사 300명이 넘습니다. 근데 특수부 출신들이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영전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절차상 문제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검찰총장 의견 듣는 절차가 없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원래 소집하거든요. 물론 뭐 구속력은 없어요. 자문기구니까. 근데 그런 건 그래도 그동안 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결차를 거쳐왔어요. 필요한 요건이거든요. 근데 바로 한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급한 거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 그러니까 민정수석 없앴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최측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미 이 윤석열 사단 이분들로 다 요직에 앉힌 거는 전 정권은 수사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아시겠지만 전 정권 수사로 하지 않았거든요. 현 정부에 있는 수사를 한 거죠. 네, 네. 당시에. 그렇죠. 죽은 정권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선 때 그렇게 얘기 나왔던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다. 결국은 대통령실에도 보면은 총무 그다음에 뭐 인사 이런 데 다 검찰 출신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인 거거든요. 법무라든지 공직기강은 뭐 원래 검찰 출신이 갔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 검찰공화국 우려하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평론가님에게는요. 뭐 같은 질문에 또 다른 버전일 수 있는데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을 콕 찍어서 뭐 그 외에도 뭐 임은정 검사 등등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법무연수원으로 이제 좌천을 시켰어요. 이게 좀 지나친 망신주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계속 나는 이 지난 정권에서 탄압받은 검사였다. 근데 이게 또 그대로 거꾸로 가니까 좀 보복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검사는 망신을 당해야죠.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건데 네. 심재철 검사장이 남부지검장 가서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뭐 대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해서 거악이나 중요한 범죄자들 잡아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죠. 멀쩡한 금융범죄 합수당 해체시키는데 일조하고 이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명령에 단 한마디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던 게 바로 심재철이라는 검사의 진면목인 것이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본인과 관련된 측근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사팀에서는 수사하자고 했는데 진정인 조사도 없이 이거 무혐의 처분하고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이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팀에서 11번 가까이 불기소 의견서를 냈는데 뭉개고 있었던 거죠. 대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은 망신당하는 게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복귀가 아니라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제자리로 간 것뿐입니다. 네. 단지 수사를 잘하는데 눈치 없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했다가 자천당한 검사들의 제자리 찾기 그리고 수사를 잘해서 유명하기보다는 수사를 안 해서 유명해진 분들은 수사 안 할 거면 법무연수원에서 연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자리 찾기인 것이지 네. 무슨 사단의 복귀 무슨 라인의 복귀 차원으로 보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검찰 주요 요직이나 뭐 주요 지검 이 지청장으로 가신 분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부적절한 의혹을 받았을 때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셔야죠. 네. 그런데 익히 알려진 사실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사건 별로 봐줄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박수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후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평가는 정권이 1년, 2년 운영되는 동안 이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면 나오겠죠. 지켜보죠.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다 알아요.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거를 같이 근무했었고 뭐 같이 수사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능력 차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 사람들과 수사를 전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라인들 아니면 윤석열 라인들만 다 가면 나머지 소외되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이런 건 검찰 내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죠. 하루하루 쏟아진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제가 5.18이었잖아요. 새 정부의 첫 기념식이 있었고 뭐 메시지는 대체로 뭐 여야 호평입니다. 조금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추도일인데 윤 대통령 새 정부 인사들 봉하마을은 안 가는 거로 결정된 건가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약이 있잖아요. IPF. 네, 그게 이제 또 차주에 출범하기 때문에 화상 회의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을 대신 보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선거 기간에도 이 봉하마을을 한번 찾았었고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이런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 추도식에 가지 않는 게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으로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바쁘다.
자, 앞으로 지켜보죠. 또 어떤 인사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자, 지방선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김민석 민주당의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입니다. 자, 이재명 등판 효과로 개항에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천 전체로 퍼질 것이다. 자, 오늘 선거운동 첫날 이야기인데,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8%,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40.9%. 그래서 10%포인트 차이가 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 이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인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효과. 현 변호사님, 있는 겁니까? 이거 두고 뭐 10% 안 된다. 9.9%니까 뭐 지난번 송영길 후보는 아마 한 20% 이상 이겼나 봐요. 이제 그거랑 비교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데도 다 비교해 봐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든 지방선거만큼 민주당이 압도적인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네. 호남 지역 빼고는. 대부분 밀렸죠. 네,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임기 초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뭐 당연히 뭐 당선될 걸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얻었던 표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야 되는데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궐선거,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팽팽하게 붙은 데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와 비교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안팎으로 어려운 선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수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뭐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최선껏 지켜야 된다. 그 지방선거 아까 송영길 후보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대선 때 지난 대선이 77% 정도 되는데 지난번 아마 지방선거 한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투표율이.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도층도 가져야 되지만 지지층이 일단 투표장에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대부분 우리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도 뭐 개항에 몇 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므로써 어쨌든 관심이 살아나고 거기에 뭐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인천 시장 선거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슈가 되거든요. 이슈가 되면 관심이 끌리고 관심이 끌리면 지지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투표장에도. 이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지 말아달라. 이 복당을 철회한 양양자 의원은 아주 민주당 내 센 또 이 비판을 남겼습니다. 자, 아까 장희찬 평론가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듯이 내부에서도 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이 경기도로 가보면 경기도는 또 묘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강용석 변수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강용석 후보 간의 통화 관련 진실 공방. 대통령실은 통화한 바 없다. 아니다. 기록도 있다. 요거 지금 장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통화한 바 없다고 말했으면 그걸 믿어야겠죠? 사실 저는 그걸 신뢰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통화 기록이 툭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그거 있으면은 강은숙 변호사가 내겠죠. 있으면 내시면 됩니다. 네네네. 없으면 자꾸 변죽 올리지 말고 이야기 다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강은숙 변호사 측에서도 이게 선관위 조사 들어오라는 공문 받고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누 끼치기 싫다. 이제는 더 언급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끼칠 누는 다 끼쳤거든요. 애시당초 이런 논란을 발화시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만 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란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성공을 바라는 방식으로 조금 자중하시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길게 이어질 논쟁이나 논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 지금 여야 이제 지지율이 팽팽하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강용석 변수라는 게 이제 단일화 요인인데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단일화가 좀 절실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평론가로서 단언하자면 안 될 겁니다. 안 된다. 네, 뭐 경선이나 합의를 통한 단일화 형식은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없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100% 확실할 것 같고요. 다만 강용석 후보가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범보수 진영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사퇴 없다 완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신이 얻은 득표율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낙선하면 보수 진영에서 과연 강용석 후보가 예전처럼 영향력을 띠고 네. 유튜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담을 강용석 후보가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만 열려있다. 단일화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한마디 하세요. 아니 뭐 이 단일화는 큰 저희 관심은 아니고 네네네. 이제 강영석 이분이 어쨌든 이제 변희재 대표가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강영석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니까 선관위 고발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수사권 가져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또 선거법이거든요. 딱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거 간단합니다. 통화 기록만 보면 돼요. 그렇죠. 핸드폰을 보든가. 물론 이제 본인 핸드폰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폰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폰일 수 있겠지만 네. 핸드폰을 보든가 통화 기록 보면 되는 겁니다.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돼요. 5월 6일 밤. 네. 날짜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여줄 가장 아마 알겠습니다. 강력한 사건이 될 걸로 봅니다. 야, 팽팽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지켜보죠. 다음 주는 선거 직전이에요. 현근택 변호사, 장희찬 단장과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상품권 편상 골라서 드실 수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매주 목요일 알기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하고 자상한 기자. 그래서 이름처럼 이메일 주소가 클레버서일 것 같은 기자.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영민한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민. 바꿔야겠어요. 이메일 클레버로요. 아, 이메일을 또 개명하신다는 줄 알고. 네네. 자. 네. 오늘은 세수 오차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국민적으로 의혹이 궁금해요. 지금 의회에서 예. 엄청 싸웠습니다, 지금. 여야가 싸웠죠?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야가 싸운다기보다 제 느낌은 네.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싸우는 느낌인데. 민주당이 되게 화가 났어요. 네. 민주당의 얘기해주세요. 이 김주영 의원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기재부 세제실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도가 있다. 양경숙 의원은 수시로 의도적인 장난을 치는 범죄 집단이다. 기재부가 네. 책임자를 처벌하라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 정부 당시에 여당일 때 민주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기재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네네네. 작용은 했을 겁니다. 그때도 지난해 그러다가 또 툭 튀어나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여당도 근데 감싸진 않았어요. 국민의힘도요. 네. 류성걸 의원 기재부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서병수 의원 이렇게나 차이가 난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연간 세수가 한 뭐 350조 내외라고 하는데 네. 53조가 틀리면 작년엔 60조 틀렸습니다. 작년엔 60조. 결국은. 해마다. 네. 그럼 이게 가계부를 쓰는 가정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뭐 월 소득이 350만 원인데 네. 갑자기 53만 원이 더 생긴다. 이거 큰 편차잖아요. 만약에 그 월급이 그렇게 바뀌면은 네. 그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너 통장 다 가져와라. 네가 가진 모든 통장을 가져와서 내가 한번 봐야겠다. 만약에 배우자 쪽에 한쪽이 53만 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토해지면요. 네. 이건 뭐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됐다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340조 되는 세수가 한 해에는 60조. 다른 해에는 아직 5월인데 벌써 50조가 틀렸다. 계산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 수립하고 점검하는 데 중요한 건데 이번 논란을 개선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이제 정치 이야기는 지겹습니다. 그래서 경제본부를 기다리는 건데 이게 뭐 여야가 다툰다 기재부 비판 이거보다 경제본부니까 이 중요한 건 도대체 왜 틀리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이 얘기를 국가 채무 비율로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틀리면 왜 안 되는지 틀렸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일본은 200%가 넘어서 큰일 났다는 거. 네. 선진국들 대부분 100% 넘었는데 네. 우리는 아직 50% 수준이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 이거 50이 60대고 네네. 60이 70대서 우리도 금방 100 간다라고 해서 되게 걱정하던 거. 특히 작년 10월에 IMF가 전망을 내놨는데 2년 뒤 2024년부터 60% 넘는데요. 그리고 2030년쯤 되면 70%를 훌쩍 넘을 거랍니다. 한 10년 후면은 이제. 네네. 예. 10년도 아닙니다. 한 8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올해 4월에 그 전망치를 바꿨는데 확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60% 언제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2025년까지만 보면 아직 그날이 멀었다. 오지 않아요. 시간이 멀리 남았다. 확 떨어진 거. 이거 왜 떨어졌냐? 네. 작년에 우리가 세수 60조 더 거둔 거. 그거 넣었더니 한참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네. 채무를 갚아서 네. 비율이 떨어진다. 네. 네. 근데 돈 생기면 빚 갚는 거죠, 뭐. 올해 추경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거 발표하면서 그 부총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 지금 우리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채를 좀 갚아보겠다 했습니다. 59조 추경했는데. 네.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49.6이라는 숫자 50 안 넘기겠다고 네네. 한 거예요. 49에서 잡겠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2025년쯤 돼도 60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수치에서조차 올해가 52로 돼 있습니다. 52%. 근데 49.6인 거예요, 올해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혹시 돈이 더 필요했는데 좀 더 피해를 구제하려면 돈을 좀 더 썼어야 됐는데 그 돈을 우리가 국간 사정이 10조 추경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녹록지가 않아서 못했어요. 여당이랑 싸우고 그때 오히려 여권 지지층이 홍남기 부총리 교체하라 막 이러고. 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 그때 더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4.5%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걸로 봤었는데 작년에 빚을 많이 내서 근데 결산을 해보니 1.5%밖에 안 늘어날 것 같더랍니다. 근데 이 결산도 다가 아니고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빚 D2 일반 재정 국가 채무 이게 지방재정까지 포함을 해요. 지방재정은 흑자가 난 겁니다. 작년에. 그래요? 10조 원이 넘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에 는 게 0.6%였다. 다른 나라들 7%, 8%, 추경을 이렇게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도. 네.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얘기긴 한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소고기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버티더니 이 명품 살 돈 비축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속상해. 자,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몰라도 지금 이 테이퍼링하고 계속 그동안 얘기해 주신 게 미국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다. 돈 양적 완화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는 퍼주기를 해서 나랏빛이 걱정이다. 그래서 어렵다. 국관을 이렇게 틀어막았던 게 성립하기 어렵다 이거네요. 네. 올해 추경 발표 때도 사람들이 그 이쪽에서 취재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은 과연 빚을 얼마나 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국채 얼마나 발행하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30조 원을 드려야 하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오냐. 반드시 국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할 거다. 이거 걱정이다 했는데 한 푼도 발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갚는다. 오히려 갚는다. 네.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됩니다. 60조 가까운 추경을 하고도 돈을 여력이 있어서 갚는다. 그래서 50% 안 넘고 49.6% 연말 기준으로 가겠다. 그럼 이게 전 세계 비교 아까 D2 얘기하셨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위기 뭐 걱정 많이 했는데 재정 건전성의 끝판왕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럴 거면 아예 세금을 적게 걷었어야 합니다. 근데 감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걷어서 안 쓰면 아니면은 좀 더 썼어야 되는데 안 쓰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전체 민간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재정이 충분할 줄 알았으면 감세를 해줬어야죠. 뭐 기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그 기본소득 형식의 돈을 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기를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을 낮춘 겁니다. 자,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결국 이제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 기재부가 계산이 틀려서 덜 걷어도 될 세금을 더 걷고 심지어 뭐 자기들은 이제 비율 관리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고통받은 국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획재정부 나라의 곳간 지킴이 잘못한 거죠.
뭐 본인들도 비판은 당연하다고 했고요. 네. 부총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일부러 틀린 건 절대 아니다. 의도성은 없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가 엄청나게 틀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네네. 틀렸는데 보면 재작년 그리고 그 재작년 2019년과 2020년에 보면 국가 세수가 줄었어요. 국가 세수가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작년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2019년도 줄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최근에 국가 세수 추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2년 연속해서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20% 그러니까 국가 세수가 20%가 는 거예요. 경제 힘들다고 했는데 네. 수출이 잘 된 거죠. 작년에 좀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봐도 국가 세수가 한 해 연간 20%가 늘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에 가장 가까운 게 2007년에 17% 정도, 2003년에 10% 정도, 그거 말고는 두 자릿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건 맞았고 그 작년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올해 이례적인 건 세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월쯤에 세수 추계를 해서 올해 예산을 짰는데 작년 전망이 틀렸으니 올해 전망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이례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쳤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자, 뭐 이례적이라니까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사실 힘들어서 덜 낼 것 같은데 뭐 국채보상 운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과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 근데 앞으로 이거 좀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살림연구소 여기에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금방 쉽게 오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 8월에 예산 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심사 자체는 11월에 해요, 국회에서.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11월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오차는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8월에 한 걸로 그냥 몇 달 후에 쓰지 말고. 이걸 하라. 11월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한테 세수 전망을 공개하라. 공개하면 민간들이 계속해서 전망하니까 체크하니까 더 정확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자주 하고 공개해서 또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궁금증이 많이 풀렸네요.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이요. 0340-6169-9312-2480-3352-8215-0787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